이 남태평양에 제가 보기엔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데가 남태평양 같아요. 제가 남태평양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회사 일로. 그래서 남태평양 곳곳을 나가봤는데 제일 지구상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데가 남태평양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참치잡이 배들이 나가서 조업을 하는데 한 번 그 출항하면 한 1년 동안 고기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오면 수리차 들어오는데 그 1년 동안 배 위에서 사는 거죠. 잔뜩 잡아놓으면은 운반선들이 와서 바다 위에서 그 고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일본에도 수출하고 한국에도 갖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어선단들이 헬리콥터 가지고 있는 어선이 한 20대여섯 되는데 그다 이 조종사들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조종사들이 그 MD-500은 유심히 한번 봤더니 엔진이 엄청나게 작대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정비하는 양반들이 헬리콥터 한 대 한 명씩 붙어 있고 그래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선단에 그렇게 헬리콥터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몰랐죠? 근데 그 헬리콥터들이 다 원양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고 헬리콥터 회사에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콥터의 회사랑 그 원양업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거죠. 얘들이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헬기 한 대랑 조종사 한 명, 그다음에 정비원 한 명 이렇게 뭐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서로 양쪽이 그 입장이 서로 맞으면은 이제 어선 위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헬리콥터가 어선에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탐지기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여러 소나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제 경험들을 보면은 그 선장한테 내가 물어보거든요. 지금 어군 탐지기 보면서 지금 몇 톤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유 최소한 한 이거 한 뭐 100톤은 잘하면 잡고 한 50톤은 그냥 잡을 것 같습니다. 그물 내리면 그 보면 그 설명해 주는데 정말 그 그럴 듯해. 그래서 막상 그 그물을 내려 보면은 뭐 3톤, 5톤 그거밖에 안 잡혀. 그러니까 이거 저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또 선장이 또 되게 좀 민망해하고 그러죠. 그 하는 얘기들이 어군 탐지기랑 소나는 영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다 그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나갑니다. 헬리콥터 타고 나가면 헬리콥터에서 물고기가 보이겠습니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파도 밑에 저 바다 수면 밑에 있는 물고기가 보일 리가 없죠. 그러면은 헬리콥터 조종사는 뭐를 찾느냐? 이제 급하면 막 고기가 안 잡히고 그러면 선장도 그 헬기 타고 같이 조종사랑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평상 때는 조종사 혼자서 나가서 계속 그 해역을 수색하면서 물고기를 찾아서 어디에 있다. 지금 그 모선 동북쪽 뭐 20km 앞에 어군 발견 뭐 그러면 이제 배가 글로 방향을 바꾸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조종사들이 보는 건 뭘 보나 하면은 물고기는 안 보이니까 새를 봅니다. 새. 그 물고기가 참치들이 많은 데는요. 그 바로 위에 새떼가 날라요. 그 참치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새떼들이 많은 걸 보면 저기 참치가 많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MD 헬리콥터 양 옆으로 그 유리 창문을 다 떼어냈습니다. 빛이 반사되면 약간 또 안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맨눈으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유리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저공비행하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조그만 헬리콥터가 다니면서 이렇게 찾고 그러는 게. 그리고 나중에 또 작전할 때 보면 공간이 아주 비좁아요. 아주 비좁은데 거기 잘못하면 이 배 가는 속도랑 헬기 착륙하는 거랑 안 맞으면 이 뭡니까 마스트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주 그 노련한 조종사들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참 대단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배기 때문에 배에다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창고를 채워야 되니까 선원들이 사는 공간은 거주하는 공간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비좁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미국인 뭐 호주인 이런 사람들 등치 큰 친구들이 그 기어 들어가서 그 다층 침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잠수함 타면 이렇게 침대가 여러 개 돼 있지 않습니까? 군함도 그렇고 그런 데서 이 생활하는 거 그래서 1년씩 생활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엔테베 작전 얘기하기 전에 아프리카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동부 아프리카를 잠깐 해놨는데 여러분들 혹시 리프트 밸리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리프트 밸리라는 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게 케냐입니다.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잖아요.
나이로비 북쪽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이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Great Rift Valley from Mozambique to the Red Sea. 모잠비크는 이 아프리카 남단입니다. 아프리카 남단에 있고 홍해는 이거죠. 레드시. 이 홍해랑 그 모잠비크까지의 평균폭 50km, 폭이 50km 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 깊이는 깊은 데는 뭐 수백 미터에서 낮은 데는 수십 미터까지. 그게 뭐 거의 고속도로 모양으로 이 홍해에서 이쪽으로 쭉 해서 모잠비크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이스라엘 C-130 수송기 4대가 그 엔테베에 접근할 때 이거는 이제 사실상 당시에 그 이집트나 수단 뭐 이런 데데 이슬람 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랑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되죠. 그러니까 이 위로 가다가는 대번에 레이더에 걸려갖고 거기서 연락 이런 데 다 자기들 그 같은 이슬람 국가니까 연락할 거 아닙니까? 너희 쪽으로 지금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몇 대가 날아간다. 그걸 피하려고 이 홍해로 바다니까 저공 비행으로 해갖고 레이더에 안 잡히려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여기 지부티 이쪽에 와서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이제 이 뭡니까 리프트밸리가 시작돼요. 리프트밸리가 폭이 50km라 그랬으니까 이 높이가 이 골짜기 깊이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니까 일로 들어가면 레이더에 안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 때 C-130 4대가 갔습니다. 그리고 보잉 707 2대가 가고 이 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인터넷에는 보면 C-130 3대가 갔다. 뭐 보잉 707 1대가 가서 토탈 4대가 갔다. 어떨 땐 5대가 갔다 그러는데 그건 다 틀린 거고 제가 말하는 그 숫자가 맞습니다. C-130 4대, 보잉 707 2대. 이렇게 하면서 이 리프트밸리를 이용한 거예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해서 이 리프트밸리를 따라서 레이더에 안 걸려갖고 우간다의 엔테베까지 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프트밸리 사진을 하나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여기는 그 골짜기 위고 이 밑이 좀 평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프트밸리 사진이 많은데 뭐 다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검은 선은 이게 이제 그 인질들이 붙잡혀간 경로입니다. 납치범들이 텔아비브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납치한 거예요. 프랑스 항공.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아테네에 가서 딱 그 납치범으로 돌변한 거죠. 아테네가 좀 보안이 어리숙하거든. 그러니까 테러범들이 그걸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총, 수류탄 이런 거 갖고 타도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비행기가 환승할 때 여기서 4명이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서 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파리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5분 후에 권총을 들고 조종사실에 들어가서 조종사 머리에다 권총을 겨눈 거죠. 그러니까 조종사 프랑스인 조종사들이랑 뭐 이런 거 다 그 전혀 예상을 안 했었는데 납치를 당한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갔냐면 벵가지로 끌고 왔어요. 벵가지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1969년에 카다피 대령이 쿠데타에 가갖고 국가 원수가 되고 나서는 공산 국가들이랑 교류를 했어요. 아주 그 우호 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전부 소련제,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거기서부터 구소련 무기,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또 어디랑 또 했냐면 그 월남이 75년도 4월에 공산화됐죠. 그 전에 벌써 공산 월남이 있고 자유 월남이 있었는데 공산 월남이랑 군사 교류, 원조 이런 걸 서로 그 해주고 그랬습니다. 북한이랑도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이 PLO라는 게 아까 납치범들의 소속이 PLO거든요.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역시 뭡니까 리비아랑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일단 벵가지로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다 통신 두절시키니까 권총으로 머리를 겨누고 통신 두절시키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 파리에서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 비행장에 나와서 프랑스 항공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게 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갖고 수소문해 보니까 비행기가 벵가지에 가 있는. 벵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테러국을 지원하는 카다피가
테러범들을 도와주니까 거기서 기름을 비행기에 가득 싣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엔테베로 잡고서 날아갔습니다. 납치범들이 이스라엘 정부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카이로 상공을 지나면서 카이로 공항 관제탑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AF 139편은 지금 요르단의 암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그 관제소에 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비행기가 요르단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하도록. 그리고 실제로는 비행기는 4,000km 떨어진 그 우간다에 있는 엔테베 공항에 내린 거죠. 납치를 한 게 1976년 6월 27일이고 여기 엔테베 공항에 도착한 게 그 다음날 새벽에 6월 28일.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납치됐구나 해서 이스라엘에서도 라빈 수상이라는 사람. 아까 제가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수상들은 특수부대 출신도 많고 또 군 출신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라빈 수상도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에요. 이 양반들이 이제 내각을 소집하고 대책 회의를 했죠. 그런데 이 비행기는 이스라엘 비행기가 아니고 에어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프랑스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기 나라 비행기가 납치되고 승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팔 걷어치고 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막상 이 프랑스 정부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뭐 해결하는 신용이나 하려는 거 없고. 그러니까 진짜 속이 다는 거는 이스라엘에. 왜? 저 납치범들이 요구하는 게 프랑스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납치범 우리 팔레스타인 동료들 너희들이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우리 팔레스타인 동료 53명 너희 지금 감옥에 있는 53명을 다 석방시키라 이겁니다. 제가 그 5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40명을 가지고 있었고 뭐 독일에 6명, 케냐에 5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3명이에요. 만약에 이 53명을 석방시키지 않으면 7월 1일 엔테베 도착한 게 6월 28일인데 7월 1일 낮 12시까지 석방 안 시키면 인질들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런 한편 이제 승객들이 245명에 거기다 프랑스 여객기 승무원들이 12명 합하면 257명인데 이 사람들을 우선 또 구분을 합니다. 나라별로. 왜? 납치범들의 타겟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적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석방시켜주죠. 승객이 245명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뭐 247명이다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사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엔테베 90분 거기에는 245명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여러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책이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245명이라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그 우간다의 대통령이 아주 그 괴짜죠. 이디아민. 그 등치가 이게 아주 큽니다. 몸무게가 130kg이고 키가 190cm예요. 그 어머니가 돌아갈 때 유언으로 너는 나중에 유대인들을 잘 대우해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머니는 이제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성경을 맨날 읽으면서 뭐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그런데 막상 이디아민은 이슬람 교인이 돼버렸어요. 우간다가 1962년에 영국에서 독립한 후에 이스라엘이랑 이 우간다가 아주 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1971년에 이 이디아민이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서 72년 그 다음 해 이스라엘 정부에 뭘 요구를 했냐면 우간다는 내륙국이거든요. 바다로 나가야 되겠다.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탄자니아랑 케냐를 침공해서 그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우리나라에 F4 팬텀 전투기들을 좀 공급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걸 승낙하겠습니까? 그걸 거절을 했죠. 그래갖고 이 이디아민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우간다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정부 공무원, 군사 고문단 당장 우리나라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다 추출시켰어요. 그때 이디아민이 그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간다 군대를 교육시킨 게 이스라엘 군사 고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팬텀 전투기를 달라고 해서 그걸 거절했더니 이 이디아민이 어디랑 붙었냐면 소련이랑 붙어버렸어요. 그래? 니들 우리한테 F4 팬텀 전투기 안 보내주면은 우리 소련이랑 친하게 될 거다. 소련은 지금 아프리카에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차에 아차 잘 됐다 싶어갖고 우간다에 군사 원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그 17 전투기, 미그 21 전투기 이런 걸 막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이 엔테베 인질 납치는 사실은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다음에 독일의 적군파, 독일 공산당들, 그 다음에 이디아민,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벼랑 끝에 몰아버리자 그런 목적으로 계획한 인질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은 거죠. 이게 좀 이스라엘 근처면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1952년 5월 8일 날 벨기에 비행기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내려서 인질들 잡고서 요구 조건을 내걸 때 이스라엘에서는 특공대 보내갖고 제압을 했죠. 이 특공대원들이 정비병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테러범들을 사살하고 포로로 잡고 그런 그 경험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납치범들이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그 주위 나라의 비행기를 끌고 갔으면 쉽게 특공대를 보낼 수 있는데 이게 편도거리가 4,000km에 그러니까 4,000km를 멀리 끌고 가면은 노 초이스 선택이 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수락할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납치범들 4명이 이 비행기를 텔아비브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아테네에서 납치할 때 4명 중에 2명이 독일인입니다. 독일 적군파에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고. 그래서 이 엔테베에 도착하니까 또 이 피에로 단원들이 테러리스트들 테러범들 6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테러범들 10명이 된 거죠. 이제 그 10명이랑 또 이디 아민이 도와줘가지고 우간다 군대 약 100명이 테러범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조리 다 어디다 집어넣냐면 그 엔테베 공항에 신터미널이 있고 구터미널이 있는데 오래된 그 구터미널 건물 안에 전부 그 인질들을 집어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구분하고 이스라엘 국적이 아닌 여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인질들이 106명이 남게 됐는데 근데 그 106명 중에는 프랑스 항공의 승무원 1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승무원이기 때문에 그 납치범들이 12명은 석방시켜줬는데 이 프랑스 기장이 거절했어요. 승객들을 보호하는 게 승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석방되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의 프랑스 승무원들도 처음에는 자기들 뭐 석방시킨다니까 좋아하다가 기장이 그런 자세를 보니까 11명 모두 남녀 승무원 모두 그러면 우리도 기장님을 쫓아서 석방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승무원 12명이 전부 이스라엘 그 인질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데드라인 7월 1일 12시까지 53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죽이겠다고 납치범들도 얘기하고 또 거기에 동조해서 이디 아민도 뭐 우리나라 말하면 국영방송이죠. 국영방송 통해서 막 이렇게 뻥뻥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만약에 전 납치범들 요구를 들어주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뭐 껐듯하면 납치범들이 또 비행기 납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게 거절하면은 저놈들이 또 지금 붙잡혀 있는 인질 106명 다 죽일 거고 또 만약에 받아주면은 그 요구를 받아주면 계속 테러를 계속 되풀이할 거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그 인질들 가족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수상스레 와서 난리 치는 거예요. 빨리 그 납치범들이 주장하는 요구를 빨리 수락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풀어달라고 말해요. 우리 저 가족들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난립니다. 또 일부 그 이스라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빨리 정부에서 액션을 취해가지고 사람들부터 구해야 되지 않겠냐. 납치범들 요구를 들어주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2가지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는 뭐 플랜 A, 플랜 A는 납치범들과 협상하는 거. 그 들어줄 듯 하면서 하여튼 간에 뭐 요구 조건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거. 이게 플랜 A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거. 2번째는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거. 그런데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건 너무 위험이 컸어요. 이게 4,000km를 날아가야 되는데 C-130 수송기가 4,000km 엔테베 공항 도착하면 그 다음에 연료가 90분만 더 운행할 수 있는 연료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설사 거기 도착하더라도 올 때 연료가 없고 그 다음에 우간다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엔테베 공항에 도착할 때 만약에 우간다군한테 포위되는 날에는 수송기로 가는 게 뭐 이 경무장만 하고 가니까 우간다군은 그 소련제 탱크가 있는데 탱크 끌고 와서 저 C-130에 사격하면 그냥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
저 엔테베가 높이가 높아요. 그 지대가 1200m 고지입니다. 여기에 밤에 저 은밀하게 착륙해야 되니까 불도 안 켜고 수송기에 불 켜고 저 날아가면은 뭡니까 저 땅에서 다 볼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접근하는 걸. 미등도 다 끈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활주로에 내려앉아야 되는데 그 잘못 그 내려앉아 가지고 그 옆에 호수입니다. 이 엔테베 공항은요 조그만 반도처럼 됐어요. 이 빅토리아 호수 안에. 그러니까 잠깐 활주로를 비껴나면 비행기가 그냥 호수 안에 빠지게 돼요. 아니면 호수 옆에 진흙탕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것도 거기 탔던 특공대원 100명이 다 인질 구하기는커녕 특공대원들이 다 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실패로 작전이 끝나면은 이스라엘 정부는 뭐 완전히 조롱거리가 될 거고. 그래서 상당히 그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수상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한 거예요. 나중에 혹시 군사작전을 쓸지 모르니까 군인들은 이제 특공대들은 다 준비하라. 그래갖고 사이렌 메트칼 특공대는 그때부터 사막 한가운데다가 엔테베 공항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기습작전하는 걸 훈련을 합니다. 또 다른 구상은 수송기에 고무보트를 갖고 가갖고 수송기에서 고무보트와 함께 그 호수에 떨어져서 그 노를 져가지고 가갖고 그 공항이 호수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기습하자 이렇게 그 안이 있었는데 인질들을 구출한다 해도 어떻게 데려오느냐 그것도 참 해결이 안 돼갖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 게 그러면 C-130 이스라엘 공군이 갖고 있는 최장거리 수송기 4대와 보잉 707 2대를 이용해서 특공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유류를 두 가지 방안으로 해결하자. 첫째, 케냐 옆에 있는 케냐는 우간다에서 항상 케냐를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케냐 국민들, 탄자니아 국민들은 우간다의 그 이디아민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해 갖고 케냐에 우리가 좀 원조를 해주고 케냐에서 기름을 받아오자. 근데 만약에 케냐가 거절할 경우에 그러면 그 다른 방법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C-130 4대가 날아갔다 그랬죠. 한 대는 기름만 싣고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이 C-130 4대가 엔테베에 내려가지고 우간다군을 제압하고 특공대가 순식간에 우간다 군대를 제압한 다음에 그 엔테베 공항에 있는 연료 탱크의 기름을 호수를 대고 끌어다가 그 C-130 4대 채우는 거. 그것도 안 되면은 C-130 하나에다 기름을 잔뜩 갖고 가갖고 거기서 나머지 3대에다가 연료를 주입해 갖고 오자. 이런 그 3가지 방안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3가지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냐에서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줬어요. 그래도 혹시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C-130 하나에는 기름으로 잔뜩 채워가지고 떠났죠. 요거는 그 당시에 그 엔테베 작전에 투입됐던 C-130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조 연료 탱크입니다. 장거리 비행을 위하고 양쪽 날개에다가 보조 연료 탱크를 붙였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접니다. 이스라엘 공군 박물관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부엘셰바에 있는 공군 박물관인데 여기 있는 이 보잉 707 이것이 그 엔테베 작전에서 지휘 통제기로 사용된 보잉 707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저걸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비행기 안에 들어가 보면 당시의 그 엔테베 작전에 대해 관련 동영상, 그다음에 자료들이 저쪽에 다 있습니다. 보잉 707은 2대가 날아갔는데 한 대는 그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탔어요. 엔테베 상공에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보잉 707 한 대는 병원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습작전에서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우간다 군대랑 그다음에 그 테러범들 10명, 원래 그 비행기를 납치한 게 테러범 4명에다 현지에서 테러범 6명이 합류했기 때문에 그 10명이 다 무기를 들고 있는데 그다음 우간다 군대가 한 100명. 교전이 벌어지면은 인질들이 많이 죽고 이스라엘 군인도 많이 죽거나 다치고 해서 그 예상 숫자를 최소 사망자 35명, 최대 100명까지 계산했어요. 그래서 최대 100명까지 치료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 보잉 707 한 대는 아예 병원으로 개조해 갖고 그거는 엔테베 상공에 가지 않고 케냐 나이로비에 갖다 놨어요. 그때 나이로비에 갈 때 이 참 공군기들인데 이 뭡니까 페인트 칠을 민간기로 위장해 갖고
우리 대한항공처럼 이스라엘의 국적항공사는 LR이라고 있습니다. 그 LR에 마크 다 집어여갖고 누가 보더라도 민간 여객기가 나이로비 공항에 기름 넣기 위해서 착륙했구나. 이거 보여주려고 사실은 군용기인데 전부 민간인 저를 도색을 해가지고 나이로비에 갔어요. 두 대는 나이로비에 가갖고 한 대는 이제 나이로비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또 한 대는 나이로비에서 그 기름을 넣고서 떠갖고 엔테베 상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엔테베 상공에 도착할 즈음에 아까 얘기한 그 C-130 4대가 야간 비행을 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스라엘에서 오후 3시 30분에 출발했으니까 비행 시간이 7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리프트밸리 입구에서 거기까지는 이제 호날 때 홍해를 날랐지만 리프트밸리에 올라서부터는 어두워지니까 거기서부터 우간다까지는 계기 비행한 거죠. 예. 이 조종사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두워갖고. 근데 그 단지 그 아까 말한 리프트밸리가 폭이 50km라는 게 큰 그 이점이죠. 이 그쪽 지역은 다 이 고산지대입니다. 고원지대예요. 에티오피아 그것도 고산지대 아니에요. 근데 이 고산지대에 아까 말해서 희한하게 폭 50km의 그 계곡이 쭉 이어져 있다는 것. 이스라엘로서는 뭐 행운이죠. 그래서 이 리프트밸리를 쫓아서 야간에 계기 비행으로 우간다 도착한 거예요. 빅토리아 호수에 도착했는데 딱 도착하고 보니까 야간인데도 거기다 더해서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어갖고 호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뜻밖의 그 엔테베 공항은 호수에 바로 붙어 있는데 호수 전체가 짙은 안개에 덮여 있는데 엔테베 공항만 날씨가 쾌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들 육안으로 어슴푸레하게 활주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직접 그 빅토리아 호수 위를 날아가 봤어요. 라이베리아에 갔다 오는 길에 제가 136나라를 가봤는데 제일 황당한 나라가 라이베리아예요. 이거 뭐 라이베리아 2주 있다 떠나는데 탈출하는 기분이에요. 그 얘기하려면 그 라이베리아 소식 듣고 싶으면 또 나중에 부르세요. 2시간 해도 그건 그만하고 자관에 그런 나라에 그 라이베리아 갔다가 케냐에 제가 오는데 이 엔테베 상공을 나르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갖고 카메라를 창문에 따는 이 온통 그냥 그 뭡니까 그냥 이 구름으로 덮여 있어갖고 호수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조종사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위에서 관광 가는 기분으로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 구름이 덮여 있어갖고 못 찍어서 이런 생각 드는데 인물을 띄고 지금 저 가는데 딱 도착하니까 빅토리아 호수 위가 그냥 안개로 덮여 있는 거예요. 밤 11시경에. 진짜 아찔한 거죠. 근데 이 계기 비행으로 해서 엔테베 그 공항 바로 딱 안에 이 초생달이 비치는 그 밑에서 엔테베 공항 활주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130 4대가 정확하게 다 앉았어요. 참고로 그 이스라엘 특공대들이 이용할 이 C-130은 평상시에 이스라엘 조종사들이 어떤 훈련을 받냐면 여러분들 C-130이 무게가 그 70톤이에요. 70톤 되는 그 수송기를 최악의 상태에서 조종한다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륙할 때는 그 C-130이 엔진이 4개잖아요. 프로펠러 4개인데 엔진 2개로 이륙합니다. 또 착륙할 때는 뭐 적의 지상포화에 맞거나 무슨 뭐 해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엔진 하나만 가동시켜 갖고 착륙합니다.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테베 공항에 착륙할 때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첫 비행인데도 평상시에 관제탑이랑 얘기하면 몇 번 활주로로 내려내 거기 고도 몇 도로 진입하라 뭐 이런 게 다 될 텐데 은밀하게 그냥 접근해서 착륙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림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에서 이게 4대 중에 뭐 한 대는 이거 랜딩 기어가 부서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 탔던 승무원들과 또 병력들은 다른 그 C-130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까지 다 대비했는데 4대가 다 착륙했어요. 은밀하게. 그 엔테베 공항 활주로가 2개입니다. 근데 활주로 2개 각각 2대씩 착륙을 했어요. 이게 C-130 속입니다. 모 기지 방문할 때 마침 C-130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저도 한번 가서 타봤어요.